며칠 전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들과 모여 동창회를 가졌습니다. 평소에 철학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이 없던데 친구 진호가 갑자기 칸트의 인식론적 관념론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얘들아, 다들 술 한 잔씩 들고 잘 들어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칸트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이 현상이 우리의 감각과 마음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다시 말해서 이 술잔이 내가 보는 그대로 술잔인 건 아니란 얘기지. 진호의 말을 들으며 유리잔을 들여다보던 성민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내가 보고 있는 이거 진짜 술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진호는 성민의 질문에 웃음을 띠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그저 현상이라 불리는 것일 뿐이지. 이 현상은 우리의 감각과 인식 능력에 의해 재구성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이 술잔은 우리의 인식 체계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지. 진짜 술잔, 그러니까 물자체는 이 현상 뒤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 이쯤 되자 옆에 있던 인형 이응미를 느낀 듯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상과 물자체가 다르다는 게 결국 무슨 의미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이게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받을 수 있지. 각자의 인식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볼 때와 성민이가 너를 볼 때, 혹은 너 자신이 자신을 볼 때 모두 다를 수 있다. 이거야. 실제 너, 즉 물자체는 우리의 인식 밖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알 수 없지.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각자의 한계와 조건 안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인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좀 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다른 친구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삶에서 어떤 큰 실수를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게 내가 가진 인식의 한계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식 한계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칸트의 이론은 우리가 그저 인식이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무책임하게 행동하도록 변명거리로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의 인식이 항상 불완전하다는 걸 깨닫고 그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겠지. 이렇게 해서 한참을 칸트의 인식론적 관념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진호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시각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완전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더욱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날 이후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친구관계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칸트의 이론이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깊은 통찰을 줄 수 있다니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된 한 젊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오였다. 테오는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찬 호기심 많은 젊은이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었다. 스승님, 모든 것에는 정말로 목적이 있는 것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단다, 테오.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네. 나무의 씨앗은 큰 나무가 되기 위해 자라나고 새는 날기 위해 깃털이 돋아난단다. 테오는 그 말을 듣고 인간 일목적에 대해 궁금해졌다. 하지만 스승님,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인간의 목적이라. 그것은 행복일지도 모른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한단다. 행복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이에 감명을 받은 테오는 자신만의 목적을 찾기 위해 세상으로 나섰다. 그는 여러 장소를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삶을 관찰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테오는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돌아왔다. 스승님, 저는 많은 곳을 여행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 다양했지요. 우리는 정말 모두가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그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테오,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인간의 목적은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목적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것은 바로 행복이란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느냐는 것이지. 태우는 스승님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그제서야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떤 이는 예술을 통해, 또 어떤 이는 사랑을 통해, 어떤 이는 단순한 일상에서 그 행복을 찾고 있었다. 그렇게 태우는 자신 스스로도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다. 그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그 목적은 여러 번 변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단순히 모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성장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후로 태우는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이 자신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의 완성은 오로지 행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목적과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이렇게 태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교훈과 희망을 전달하며 그 자신도 계속해 행복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먼 훗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각각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행복한 고양이 카페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었다. 그 카페는 유난히 사람들로 늘 붐볐는데 바로 이곳에서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기하고 웃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카페의 주인 하리는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의 철학을 매우 사랑했다.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손님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하리는 아직 질적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진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만 고안해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카페에 들어와 이상한 요청을 했다. 저는 정말로 고양이와 1시간 동안 대화하고 싶어요. 그게 저를 엄청나게 행복하게 할 거예요. 하리는 이 골치 아픈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준수하기 위해 손님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작정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카페에 있는 모든 손님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이 손님이 고양이와 대화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손님들은 흥미를 보이며 찬성했다. 이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폴리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폴리는 카페에서 가장 지적인 고양이였다. 하리는 손님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하고 좋아요, 폴리와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손님은 즉시 고양이에게 다가가 뭐라고 복잡한 말을 하며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다. 하지만 폴리는 단지 야옹하고 대답했다. 손님은 당황스러워했지만 나머지 손님들은 모두 깔깔 웃었다. 고양이와 손님 둘 다 행복한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나머지 다수의 손님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덜컥 한 젊은 철학도가 카페에 들어왔다. 그는 하리에게 물었다. 하리씨, 미래 공리주의를 잘 알고 계셨다는데 그럼 왜 손님 한 명의 특수한 쾌락을 위해 다른 손님들의 질적 행복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일에 따르면 양적인 쾌락보다 질적인 쾌락이 중요하다면서요. 하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실제로 모든 손님들이 잠깐이나마 재미를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얻은 행복이 고양이와 손님이 느꼈을 당혹감보다 정말 가치 있는 행복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하리는 카페의 모든 서비스와 이벤트에서 질적 행복을 더 고려하기 시작했다. 다시는 고양이와 사람을 억지로 대화시키지 않았고 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고양이 카페는 단순히 웃기는 사건만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이에게 깊이 있는 행복을 주는 장소로 거듭났다. 이 이야기의 교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좋지만 그 행복이 질적으로도 가치 있는지 항상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 미래 공리주의는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는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평생에 걸쳐 배운 하리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꼬마 철학자 티미가 있었다. 티미는 항상 세상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티미는 동네 도서관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 배웠다. 그는 이데아의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티미는 마을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닫게 해드릴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자 티미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옛날 옛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물과 개념이 실제로는 이데아의 세계라는 완전하고 변치 않는 세계에 존재한다고 주장한 철학자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고 보는 모든 것이 이 이데아의 불완전한 오사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티미는 관객들이 빠른 템포로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 속으로 몰입하게 만들었다. 한 번은 깊고도 어두운 동굴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동굴 밖의 세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을 보고 살았는데 그 그림자가 그들의 전부였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림자가 현실의 전부라고 믿고 있었죠. 관객들 중 하나애가 물었다. 그럼 그림자 뒤에 무언가 있었단 말인가요? 티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그들은 동굴 입구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생긴 그림자만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느 날 그 중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동굴 밖으로 나가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동굴 밖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처음으로 진짜 세상을 보게 되었죠. 빛은 너무 강해서 처음에는 눈이 아팠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자 그는 아름답고 다양한 색깔과 형태를 보게 되었고 그동안 봐왔던 그림자는 실제 사물들의 모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관객 중 한 어른이 질문을 던졌다. 그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죠? 다시 동굴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나요? 티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는 동굴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를 비웃거나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그림자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이야기의 끝맺음을 지으며 티미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말했다. 아마도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티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습니다. 이데아로는 우리가 진실과 완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현실 세계는 인컴플릿하고 변하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진실을 찾아야 해요. 그날 이후 티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티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돌아보고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티미도 계속해서 이데아의 세계를 탐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의 재미와 깊이를 전달하려 했었다.